안녕하세요. 저는 이혼녀 꼬리표를 달기 전 과부가 되어버린 새댁입니다. 개차반 남편과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했고 참다 못해 이혼까지 요구를 한 게 아닌 요구를 당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제 뒤를 지켜주는 부모가 없으면 그렇게 세상살이가 지옥 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걸 어릴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미혼과 기혼의 세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혼과 기혼의 차이에 큰 의미를 둔 적은 없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저는 기혼의 삶을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하게 된 싱글의 삶이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비록 기혼을 선택하는 실수를 저질렀어도 다시 싱글로 돌아온 것에 된 것에, 그리고 이전의 미혼 삶보다 더 윤택한 조건으로 싱글이 되었다는 것에 그 실수가 용서가 됩니다. 지금부터 저의 개차반 시댁 이야기를 간추려서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란 막내딸입니다. 제 위에는 친오빠 하나가 있고 엄마 아빠는 늘 우리 남매에게 사랑을 주는 부모였어요. 부모님은 저희 앞에서 다투는 법이 없으셨고 부모님의 훌륭한 훈육 덕분에 우리 남매 사이도 참 애틋하고 사랑이 가득했어요. 이런 행복한 가정이 깨트려진 건 친정 부모가 돌아가시면서부터였는데요. 제 생일날 가족끼리 놀이공원을 갔을 때입니다. 제 나이는 당시 초등학생이었어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왜 하필 우리 부모님한테 일어난 건지 하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한 놀이기구가 고장이 나서 멈추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고 119를 불러 사람들을 대피시키던 중 3쌍 정도의 부모님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 먼저 기구에서 내려주는 걸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내리자마자 기구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죠.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른들을 뿌연 연기 속으로 전복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잃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필요하면 착한 사람들을 일찍 데려간다던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하늘 일을 하러 가게 된 거라고 친오빠가 어린 저더러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오빠도 힘들었을 텐데 어린 저를 위해 제 앞에서만큼은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요. 친오빠도 당시 중학생으로 어렸던 나이인지라 어쨌든 우리 둘 다 부모님의 죽음을 실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친척들이 우리를 걷어줬는데 선심 좋은 친척들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다시 일어서는 게 더 고역이었을지 모릅니다. 저희 남매는 친척 덕분에 성인까지 나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친오빠는 제 앞에서 티를 안 냈을 뿐 오빠 나름대로 상처가 컸는지 부모님 사망의 트라우마 때문에 구급대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뒷바라지로 인해 대학 4년제를 다녔고요. 친오빠는 저를 자기 딸처럼 키우듯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나름 오빠라고 제가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해주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얼른 취업을 해서 오빠한테 도움되고자 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받은 봉급을 모아 오빠에게 빚진 돈을 갚으려 했으나 친오빠가 혼을 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돈을 모아두기만 했어요. 부모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만 하는 건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지만 이보다 더 지옥 같은 일이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건지 결혼을 하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한테는 결혼이 다신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제게 또 시련이 닥치는 걸까? 행복하고자 한 결혼에서 왜 그런 불행이 찾아오는 걸까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너무 후회스럽지만 못 가본 길에 대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선 모든 걸 다 잘 회복 중에 있네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같은 사내에서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기수로 입사하였고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남편은 제 가정사를 알고도 따뜻하게 위로를 해준 사람입니다. 당시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공부에만 미쳐서 살다 보니까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대시하는 남자들이 있었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서 다 쳐내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오빠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오빠는 네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까지 결혼할 생각 없어. 내가 널 혼자 두고 어떻게 다른 가정을 만들어. 그런 말을 듣고 당시에는 제가 오빠에게 가장 큰 담례를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 뒤부터 자연스레 오는 기회들을 거부하지 않고 남자들의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단지 남편을 알기까지 마땅히 결혼을 하고 싶었던 남자가 없었을 뿐이라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있었나 봐요. 남편과 사적인 만남이 늘어갈수록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상냥하고 제 말이라면 다 들어줄 것처럼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런 물질적인 선물보다 제가 남편에게 끌린 건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부모님 없는 고아 신세인 저처럼 남편 또한 가정사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부모가 재혼 사이라는 겁니다. 재혼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시부모가 말을 안 해줘서 남편도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자기 아빠의 재혼이면 무슨 사정인지 모를 수가 없는데 그땐 제가 너무 순진해서 남편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는 제가 부모 없는 것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은 안 보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기 아들의 짝으로 저를 환영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고아라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집을 해왔기 때문에 시부모가 아무 말 안 하지 않나 싶어요. 남편 쪽이 저보다 훨씬 잘 사는 형편인지라 친오빠 말로는 집이라도 해가야 무시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형편에 굳이 무리해서 오빠의 도움을 또 받아 집을 해간 거였습니다. 그것도 강남의 좋은 아파트로요. 친오빠의 조언 덕분에 출발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매 순간 고비일 수밖에 없다는 걸 살면서 느꼈어요. 남편은 좀 사는 형편 때문인지 생각보다 돈 쓰는 씀씀이가 해펐습니다. 남편이 저를 잘 위로해준 것처럼 남편 주변에는 사람이 늘 많아서 어딜 가나 남편이 자리를 참석해야 했고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여유가 되니까 그런다는 건 알겠는데 연애 때는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들을 엄청나게 만나길래 좀 놀랐어요. 솔직히 소비 습관 보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저랑 오빠는 어릴 때부터 아껴야만 했기 때문에 아끼느라 제대로 돈을 쓰지도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정반대라 심지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야,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번 주만 벌써 5번째 약속이잖아. 이러다 급할 때 쓸 돈 없으면 어떡하려고.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러냐? 사정 되니까 쓰는 거지. 너 챙겨줄 돈 없을까 봐 그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알지.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서.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친구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정말 자기가 나 아니면 다른 인맥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자기 왜 이렇게 순진해? 그때는 주변 인맥 끊고 너한테만 신경 쓰느라 그랬지. 내가 우리 와이프 얻으려면 그 정도는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목표를 이뤘으니까 그동안 소홀했던 사람들한테 미안했다고 쏘는 거야. 큰 인물이 되려면 대인관계가 다 자산이거든. 남편은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저한테 다 맞춰주느라 저한테만 소비를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몰랐던 사실이었지만 남편이 저를 위했던 마음도 그리고 자기 인맥을 관리하는 마음도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 이상 더 말리기가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보고도 연애하느라 못 만났던 인맥들 관리하라고 하지만 저는 딱히 그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기도 했고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서 친구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남편의 말을 넘겼죠. 근데 문제는 남편의 소비 습관이 시부모를 쏙 빼닮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거지 시부모는 그저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남편의 용돈 때문에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것뿐이라는 거 저도 결혼 전에 남편이 말해줘서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 사는 아파트도 제가 해온 신혼집보다 집값 낮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작게 투자한 곳이 많아서 저보다 수익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는 자기 아들이 손해보는 장사로 결혼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처음에 제가 신혼집을 해왔을 때는 아무 말 안 턴 사람들이 한 해가 지나니까 점점 입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작이 바로 시부의 생신이었습니다. 시부 생신 선물 때문에 시모한테서 전화가 온 날이었어요. 아들은 매달 용돈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선물 받은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아들한테 더 부탁하긴 면목이 없고 너한테 따로 시애비 선물 기뜸해 주려고 연락했어. 아, 그러세요? 그렇잖아도 뭐 필요한 거 없나 여쭤보려고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용돈이랑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버님께서 따로 갖고 싶은 거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생일 선물인데 용돈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좋지 않나 싶네. 다른 축하 파티나 식사 자리는 따로 필요 없고 지갑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지갑 정도야 사드릴 수 있어서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는데요. 시모가 따로 찾아놓은 지갑이 있다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지갑 정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지갑이 무려 50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이더라고요. 지갑 하나에 500이라는 것이 놀라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생신 선물 치고는 너무 과한 금액이라서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모한테 다시 연락해서 너무 비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우리한테 용돈도 안 주고 혼자 벌어먹고 있지 않니? 집 하나 했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으려고 했어? 앞으로도 용돈은 내 아들만 줄 것 같으니 너더러 한 번 해줄 때 크게 해주라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500만 원은 제 선에서 좀 힘에 부치는 금액이에요. 다른 선물 뭐 없을까요? 제가 몇십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몇십만 원? 우리 그런 건 명품 취급도 안 한다. 너가 우리 집 식구 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나 본데 우리 아들 연봉 얼만지 알지? 우리가 재벌이나 다름없어. 사장 사모가 몇십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솔직히 시부모 댁이 명품을 들고 다닐 정도로 차고 넘치는 집도 아니었고 명품이 어울리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는 남편이 사준 명품 옷이 있더라도 그걸 아낀다며 잘 꺼내 입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남편 말로는 시부모가 자기 생각해서 용돈 달라는 소리도 잘 안 한다길래 남편이 알아서 시부모 용돈 챙겨주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시부모는 남편이 말해준 이미지와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글쎄요. 저는 문제가 되기 시작한 생신 선물부터 시부모의 욕심을 눈치챘는걸요. 너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대기업 다니지 않냐? 우리 아들만큼은 못해도 500만 원 선물에 부담스럽진 않을 텐데. 설마 우리한테 그 돈 쓰기 아까워서 그런 거니?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무래도 큰 돈이다 보니까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첫 생신 선물인데 신경 써서 준비할 테니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한테 상의를 하긴 뭐래. 그럼 그게 아들이 사주는 선물이지 며느리로서 주는 게 아니잖아. 너한테 더 안 바랄 테니까 시애비 선물 그거 하나 딱 해줘라. 500만 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나 값비싼 선물을 사드리면 그 다음엔 더 비싼 걸 사야 될 것 같아서였어요. 시모의 첫 부탁인데 남편한테 철저히 비밀로 하라는 시모의 말을 거역할 순 없어서 비밀은 지키되 선물은 다른 걸로 신경 써서 구매를 했습니다. 시부모가 환장하는 명품으로요. 시부 생일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동행했고 남편은 잠깐 통화할 때가 있다고 저더러 먼저 올라가라길래 저 혼자 시댁을 들어왔어요. 시모는 제가 선물을 사왔다는 걸 알고 되게 반갑게 반겼습니다. 저에게 속닥거리며 자기가 사오라는 선물을 사왔냐고 시부가 엄청 기대 중이라고 요란 피웠어요. 지갑을 사긴 했죠. 시모가 말한 500만 원짜리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저를 끌고 들어간 시모가 시부 앞에서 마치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지난달에 명품 지갑 하나 갖고 싶다고 했죠? 우리 새아기가 당신 생각해서 그걸로 딱 사왔지 뭐예요? 제가 따로 연락해서 부탁했다니까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모의 자랑에 시부는 이미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시부가 이 선물을 풀어보기 전에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저는 들뜬 두 사람 앞으로 머쓱하게 웃으면서 시부 지갑 그때 그게 아니고 40만 원 정도의 적당선의 명품으로 샀다고 했어요. 시모한테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결정한 거라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시모가 그 지갑의 가격을 알고 제 손에 쥐어진 종이 가방을 그 채로 저에게 던졌습니다. 뭐라고? 넌 우리 집을 뭘로 보는 거니? 아니, 시애미를 뭘로 보는 거야? 내 말 귓등으로 들었어? 내가 뭐 재혼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네 시애비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싸구려를 갖다 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재혼을 언급했다고. 그리고 싸구려라뇨. 그것도 명품이에요. 근데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께서 너무 선 넘는 선물을 요구하신 건 맞잖아요. 뭐야? 집 해올 때는 돈 많은 것처럼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더니 시댁에 선물 주는 게 그리 아깝든? 내가 쪽팔려서 어디 모임에서 말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부모는 일을 안 하고 아들 주는 용돈으로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 등골 빼먹고 사는 주제에 재벌인 척 한다고요. 참 우스운 꼴이었죠. 하지만 제 속내가 그런 시부모의 성품을 가볍게 이겨낼 정도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어요. 시 또한 기분 상해서 저를 보고 쯧쯧거리며 거들떠도 보지 않더군요. 때마침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은 거실에 멀뚱히 서 있는 저더러 왜 그렇게 서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본 남편은 대충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아이, 엄마 아빠도 처음? 그래도 며느리가 신경 써서 사온 건데 좀 봤지. 아직 어리잖아. 첫 선물인데 부족할 수도 있는 거를 꼭 티를 냈네. 아들아, 우리 눈높이 알잖아. 우리가 어디 요즘에 돈 100만 원 안 하는 물건 들고 다녔어? 너희 아빠는 다음 주에 골프 동호회 사람들이랑 일본에 놀러 간다고 했단 말이다. 저런 싸구려를 들고 어디 어깨 펼 수 있겠니?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친오빠랑 둘이서 힘들게 살았다는 거 알잖아. 엄마 아빠가 이해해줘. 내가 잘 타일러서 다신 그런 일 없도록 할게. 남편이 시부모의 흥분을 잠재우긴 했지만 저한테는 어딘가 불편한 발언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저를 문제아로 보는 듯이 말을 했어요. 잘못은 시부모가 했는데 왜 시부모에게 제 행동을 이해시키는지 저야말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어이없어요. 남편은 저를 내버려 두고 시부모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교를 떨면서 자기가 선물 좋은 거 사왔다고 두 손 가득한 짐을 풀어놓더라고요. 시부모에게 옷 한 벌씩 해주는 거였습니다. 저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제가 은근슬쩍 시부 생신 선물 뭐 해줄까
하고 물어봤을 때는 별말 없었거든요. 이런저런 서운한 게 많았지만 일단 시댁을 나올 때까진 참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인사만 드리고 나온 뒤 저는 바로 남편에게 물었죠.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사들인 지갑 던졌어. 뒤로 안 물러났으면 나 얼굴 다칠 뻔했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게다가 자기는 거기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떡해. 그럼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잖아.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서운할 만 했더구만. 500만 원 선물 받을 줄 알았는데 40만 원이라고 하면 기분 상하긴 하지. 우리 부모님이 당신 벌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대기업에 500만 원 선물이면 그렇게 힘에 부치는 건 아니잖아. 40만 원은 돈도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눈높이를 당신이 너무 키워놔서 저러시는 것도 있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옷 샀다는 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한 벌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옷이야. 내가 얘기하면 당신이 부담 느낄 것 같아서. 나는 나름 배려한 건데. 그래도 내가 당신 생각 안 했다고 할 거야? 남편은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투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능청스럽게 그래 그래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대답했어요. 연애 때는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퉁명스런 말투였어요. 귀찮음이 묻은 것 같기도 했고요. 그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변한 것 같다고 나한테 질렸냐고 물었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저더러 변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과 다르게 많이 징징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 서운해서 입을 닫았고 남편을 대면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시부모님 연락도 안 받았어요. 제가 서운한 감정을 표현을 할 때 모든 외부적 요인을 닫아버리는 타입이란 걸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시부모는 제가 3일 연속 연락이 안 되니까 남편한테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저와 마주치자마자 조용히 경고를 하더니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저희가 완전 싸우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연락은 왜 안 받아? 시위하는 거야? 설마 그놈의 지갑 때문에?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사춘기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그냥 넘어가면 어머님 아버님이 날 더 우습게 보지 않겠어? 사과도 못 받았는데 기분 나쁜 티 정도는 낼 수 있는 거잖아. 네가 기분 나쁘긴 뭐가 나빠. 이참에 우리 부모님 취향도 알게 된 거니까 오히려 잘 된 거지. 실수한 며느리 가르치는 걸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 진짜 정 떨어진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게 정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지갑 사건 이후로 생기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제가 뭐만 하면 변했네, 실망이네, 왜 몰랐을까?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지 않고 남편과 싸우길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우리 집을 왔다가 싸우는 걸 목격하기도 했어요. 내가 부모로서 내 아들 짝을 똑바로 결정해줬어야 하는 건데 하여간 부모 없이 큰 것들은 다 이 모양이라니까. 여자가 억측스러운 게 얼마나 천박한 줄 모르는 거니? 됐어 엄마. 내가 알아서 길들일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봐야겠다. 미안해. 애써서 왔을 텐데 헛걸음하게 만들어서.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 애완견이야? 길들이긴 뭘 길들여.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먼저 우리 오빠 흉 봤잖아. 친오빠의 우직하고 끈기 있는 구급대원 직업을 욕보인 남편에게 따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억울하게 제 편은 없었고 저는 이걸 친오빠한테 절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철저히 혼자인 그곳에서 제게서 등 돌린 사람들과 매일같이 겨뤄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제가 잠에 들 때 집에 들어왔고 같이 겸상한 지가 가물가물할 만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화병을 안고 친오빠 생각만 하며 버티고 살던 중 제 분화구가 결국 폭발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친오빠가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진작에 친오빠 결혼을 위해서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했었고 결혼식 전날 현금을 봉투에 따로 넣어서 내일 친오빠를 미리 만나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결혼식 당일이 되었을 때 아침에 준비를 끝내고 가방을 챙겼는데 분명 가방에 넣어뒀던 축의금이 어디로 간 건지 사라지고 없지 뭡니까?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모른다고 답할 뿐 잘 좀 챙기지 그랬냐면서 또 한숨만 쉬었습니다. 당시 그때는 남편과 싸울 시간이 없었어요. 졸인 마음으로 집안 구석구석 뒤졌는데도 봉투가 안 보이더라고요. 찾다가 지쳐가고 있을 때 그만 출발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고 결국 저는 빈손으로 친오빠 결혼을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친오빠에게 축의금 사정을 얘기하고 미안하다 했더니 오빠가 자기는 괜찮은데 그 돈 어떡하냐고 다시 한번 잘 찾아보라고 위로해 주더군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며칠을 찾아도 없어서 결국 포기를 해버렸는데 한날 시부모 집 근처에 갔다가 경비원이랑 얘기 중인 시부를 발견했어요. 시부가 경비원에게 지난번 문제를 일으켰던 500만 원 명품 지갑을 들고 있더라고요. 경비원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순간 지난날 잃어버린 축의금이 떠올랐을까요? 저는 시부에게 다가가 시부한테 지갑 사셨네요 라고 슬쩍 물었는데 소스라치게 놀란 시부가 뜻밖의 성질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불이 나게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가길래 저도 황급히 쫓아갔습니다. 밖에서 며느리 만났어. 하필 내가 경비한테 지갑 얘기하고 있다가 그걸 얘가 봤지 뭐야. 우리가 자기 돈 슬쩍 한 걸 눈치채면 어떡해? 에이, 어디 1,000만 원이 자기만 있나? 그리고 눈치채면 어때요? 우리한테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깝다고 하는 며느리니 이렇게라도 시부모로서 용돈을 받아야지. 현관문이 스무스하게 닫히고 있었는데 완전히 닫히기 전 뛰어들어갔던지라 제가 집안에서 듣고 있었다는 걸 시부모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제 돈의 행방을 알게 된 저는 시부모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버럭 언성을 높였어요. 놀란 시부모가 낮아빠지려다 말았는데 이날이 바로 제 분화구가 폭발한 날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와서 제 가방을 뒤지신 거예요? 도둑이세요? 당장 돈 돌려주세요. 안 주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야? 인정머리 없는 것. 네가 하도 짠순이처럼 돈 아끼니까 우리가 알아서 좀 용돈 탔다. 그러게 네가 우리한테 신경 쓰는 티라도 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지는 못할 망정 내가 이걸로 도둑 소리까지 들어야 되겠니? 네, 완전 개도둑이죠.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흥청망청 쓸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도 안 하는 짓을 다 늙어서 무슨 추태인 거예요? 살다 이런 사람들 처음 보네 진짜. 뭐? 너 뭐라 그랬어? 감히 시애미한테 도둑? 추태? 여보, 이 애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 맞았다니까요. 야, 내 아들한테 말하면 너 바로 이혼이야. 네, 이혼할게요. 거지 같은 집안 제가 그냥 버리고 말지. 여기서 버티고 살아준 게 제가 아쉬워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오빠가 저 때문에 그만 고생하길 바래서였어요. 그런데 오빠는 아마 제가 이렇게 사는 것에 더 속상할 것 같네요. 이 거지 같은 곳 당장 나가버릴 거니까 제 돈 주세요. 내 돈 달라고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시부모를 잡아먹을 것처럼 악을 썼더니 시부모가 크게 당황하면서 그대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찾아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풀스윙 싸다구를 맞았어요.
누굴 한두 번 손대본 솜씨가 아닌 건지 남편은 쓰러진 저를 멱살 잡고 세워서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이혼? 네 입에서 그 소리가 먼저 나올 만큼 잘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 내가 널 진작에 벌었어야 하는 건데 실수했어. 네가 감히 내 부모님한테 도둑소리를 해? 너 합의 이혼은 기대도 하지 마. 소송할 거야. 위자료나 준비해. 남편이 저를 패대기 치자 그때 시부가 500만 원 지갑에 내용물을 다 빼더니 저에게 던졌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이 멀었다. 이깟 것도 며느리라고. 옛다. 치사해서 안 받아. 이렇게 돈에 미친 여자는 내가 처음 본다. 얼른 썩 꺼져버려. 제가 사준 것도 아니고 훔친 돈으로 산 거면서 저더러 도로 가져가라는 시부의 말이 웃기더라고요. 저는 굴하지 않고 그 지갑을 들고서 다시 시부에게 던졌습니다. 아버님 손때 묻은 건 더 이상 명품이 아니죠. 당신들도 돈이나 준비하세요. 진짜 돈에 미친 여자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저도 그런 욕 먹는 게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고소해 줄 테니까 기다려요.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당신들 쫄딱 망하게 할 거야. 그렇게 저는 집을 떠났고 여전히 친오빠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모텔 잡아 지냈죠. 며칠간 변호사 사무실을 돌면서 소송할 방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남편을 마주치더라도 저희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희 사이를 아는 동료들은 저에게 한 번씩 싸웠냐고 묻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숨기지 않고 이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동료들은 더 이상 저와 남편의 어색한 분위기를 질문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나서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듣자 하니 남편은 이혼을 확실히 끝낼 때까지 이혼 사정을 숨기려고 했었나 봅니다. 저를 계속 비상구로 따라오라고 울음장을 놓았는데 그때마다 저는 남편을 쌩깠죠. 제게 무시당하는 게 화가 났는지 한 번은 남편이 직원들 눈을 피해서 억지로 저를 끌고 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마저도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저를 단 둘이 마주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저는 매일같이 변호사와 면담을 하면서 소송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그러나 이게 무슨 날벼락인 건지, 아니 이걸 내게 돈벼락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비상구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황스럽고 놀라운 소식이라서 급히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영정사진이 남편인 걸 보고 그제야 실감을 했습니다. 네가 어디라고 여길 찾아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만 안 들어왔어도 내가 우리 아들을 잃는 일은 없었어. 내 아들 살려내.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이 여우 같은 년아. 불과 2주 전 제 뺨을 친 남편이 죽었다는 게 놀라워서 시모가 저를 원망하는 것도 안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허무한 죽음이란 말입니까? 법정까지 가서 개싸움을 벌이게 될 줄 알고 정말 철저히 준비 중이었는데 죽어버리다뇨. 이건 저와 변호사님이 준비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그때 멍 때리고 있는 제게 시부가 나타나 밀치면서 불결하니까 꺼지라고 욕을 했어요. 집안에 제가 들어와서 망했다고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직장 동료들 틈에 껴서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남편 동료 직원이기도 하면서 저의 동료이기도 했기에 몇몇은 저랑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제가 시부모의 원망을 받고 있을 때 정확히 저와 눈이 마주친 여자였는데 일순간 어딘가 모르게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젊은 여자의 눈빛과 표정이 남편의 죽음을 슬퍼한다고 보기엔 어려웠고 심지어 저를 업신여기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사망했고 저희는 이혼 처리가 안 된 상황이었기에
남편 재산이 제게 상속됨과 동시에 남편 사망보험금마저 제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 보험금까지 모조리 제게 떨어졌지 뭡니까. 남편이랑 신혼 초일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서로의 이름을 써서 계약했거든요. 이 때문에 저는 수익자를 당장 친오빠 쪽으로 돌려놓는 대비를 하기도 했네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가 제게 소송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를 찾아온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장례식에서 본 젊은 여자였죠. 장례식에서 저를 불쾌한 시선으로 쳐다보던 이유가 다 남편 재산 때문이었더군요. 뻔뻔하시네요. 우태 씨랑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퉈놓고 우태 씨 목숨값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돈 원래 제 거예요. 우태 씨가 다 제 앞으로 돌리겠다고 했었거든요. 역시나 이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의 상간녀였던 겁니다. 남편이 제게 정 떨어졌다고 주구장창 얘기할 때부터 시작했던 사이인 듯 했습니다. 그걸 눈치채자마자 저는 몰래 휴대전화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이미 제 주머니로 떨어진 돈은 수두룩했지만 아직 혼내줄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태 씨, 사고 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나랑 있었어요. 나랑 매일 비상구 계단에서 만났거든요. 우태 씨는 사모님한테 마음 뜬 지 오래예요. 사모님이랑 이혼하는 것도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우태 씨가 재산이나 보험금을 저한테 못 돌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염치 없이 그 돈 다 먹을 생각하지 마시죠. 주인도 아니면서. 솔직히 자격 없잖아요. 그러게요. 본부인이라면 남편이 바람피는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어야 했는데 제가 본처로서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친히 찾아와서 도와줄지는 몰랐네요. 근데 남의 돈 탐내기 전에 자기 수중에 돈이나 잘 지켰어야죠. 그렇게 텅텅 빈머리로 어떻게 우리 회사 합격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백 감사해요. 저는 그대로 상간녀에게 녹음 사실을 밝혀준 뒤 비상구를 나왔습니다. 남편 회사 자리를 찾아가 뒤져 상간녀의 흔적을 더 찾았어요. 주변 동료들은 제가 그래도 아직 와이프 입장이다 보니까 남편 자리 뒤지는 걸 유품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편하게 상간녀의 흔적을 다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손쉽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시원하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던 시점에 시부모가 저를 맞고소했더라고요. 자기 아들 재산이 왜 저한테 다 떨어지는 거냐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어거지였을 뿐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가 상속순위 1위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이도저도 안 되니까 끝내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하고 만 시부모는 이제 저한테 눈물로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새아가, 우리는 아들 없으면 먹고 살 돈이 없어. 우리 이대로 굶어 죽는다고. 아들이 생활비 다 대줬는데 네가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살겠니? 부탁이다. 제발 우리 아들 재산 좀 돌려다오. 재벌 3호라고 큰 소리 치셨잖아요. 재벌이 되려면 아들 돈이 없어도 두 분이 떵떵거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세요. 두 분은 그냥 돈 껍데기만 걸치고 있던 거지였던 거예요. 돈 100만 원 안 되는 물건은 취급도 안 한다고요? 그 돈 100만 원이 누구한테는 목숨값이기도 하고 밥값이기도 하고 병원비가 될 수도 있는 가치예요.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안다 알아.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는 거 알아.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이번만 우리를 도와준다면 더는 며느리 욕하는 일은 없을 거다. 제가 며느리 내려놓은 지가 언젠데요. 저는 차라리 두 분이 제 욕하시는 게 편했어요. 덕분에 모질게 떼어낼 수 있으니까요. 1,000만 원 훔쳐간 거 도둑으로 신고 안 하는 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 자비예요. 아드님 재산은 1,000만 원 훔친 이자로 받았다고 생각할게요.
두 분이랑 아드님이 제게 상처 준 이자까지 같이요. 그대로 시부모를 돌아서 나온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친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새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아직 퇴근 못한 친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언니한테 제 사정을 먼저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그동안 제가 친오빠한테 털어놔야 할 고민을 대신 들어준 사람이에요. 제게 친언니처럼 늘 다정하고 신경 써주던 고마운 언니거든요. 아가씨도 참. 그래도 그런 큰일이 있었으면 오빠한테 말했어야죠.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왜 나한테 그런 것까진 말 안 했어요. 내가 오빠한테 말할까봐요? 언니가 말 안 할 건 알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너무 큰일이었잖아요. 언니 임신했다는 거 아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드릴 게 있는데요. 나중에 태어날 우리 조카 위해서 써주세요. 저는 새언니에게 5천만 원 용돈을 줬습니다. 새언니가 깜짝 놀라더니 안 받으려고 하는 걸 제가 고모가 될 건데 이렇게 꼭 해주고 싶다고 사정을 했어요. 새언니가 눈물을 보이면서 자기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돈까지 받아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오빠가 퇴근을 하고 왔을 때 새언니가 저 대신해서 차분한 음성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친오빠는 새언니보다 더 몰랐던 저의 사정을 알고 살짝 언성을 올렸어요. 제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겠죠. 새언니의 다독거림과 저의 깊은 반성 때문에 오빠는 금세 놀랐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자기가 친오빠로서 물려준 게 잘못이라며 자기 탓을 했죠. 그리고 저는 새언니한테 5천만 원을 준 것처럼 친오빠에게 돈 얘기도 하였습니다. 친오빠 역시 새언니처럼 받기를 꺼려했지만 제가 혼자 이 돈 다 못 들고 있는다고 뭐든 자산을 남겨야 하지 않겠냐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제 의견에 넘어가 줬어요. 남편 덕분에 순식간에 떼부자로 싱글이 된 저는 친오빠한테 빚졌던 마음을 갚는다고 오빠랑 새언니를 위해 더 큰 집을 계약했어요. 둘 다 운전을 할 줄 알기에 차도 한 대씩 사주었습니다. 결혼할 때 진작에 이러고 싶었는데 뒤늦게라도 베풀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친오빠 집에 얹혀 지내면서 새로 살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친오빠랑 새언니가 집도 넓은데 그냥 같이 살자고 했으나 둘 사이를 방해하는 눈치가 없는 시누이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집을 구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바꾼 게 아니라서 가끔씩 전 시모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시모가 시부의 불륜녀였더라고요. 지금 시부가 옛날 버릇 못 버리고 또 바람나서 자기를 버렸다는데 집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시모가 갈 데가 없다고 하지 뭡니까? 그리고 늙은 나이에 일할 데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단순 노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자기는 이런 데서 더 일 못한다고 저더러 계속 재산 3분의 1만 달라고 하길래 스팸 처리해버렸습니다. 정말 개판인 사람들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저런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게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어요. 원래 시부모가 개차반인 사람들이었지만 시부모에게 들은 욕 중에서 아직까지 제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모 없는 자식들은 다 이 모양이냐는 말이 유독 강하게 남아있어요. 괜히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를 욕먹게 한 것 같아서 그게 결국 제 탓 같아서 자책을 하기도 한답니다. 친오빠한테는 말 못한 상처라서 저 혼자 추스르고 이겨내야 되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응원 한마디씩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 번씩 약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위로를 끌어내네요. 그래도 지금은 이혼하기 전과 비교할 때면 제 앞에 또다시 기회가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를 개털로 만들어버리겠다던 전 남편의 각오는 결국 자기네 식구들을 개털로 만드는 결과를 내버렸네요. 역시 신은 공평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새로운 주어진 기회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길었던 제 이야기 시간 할애해서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접어든 여자로 나름 부유하다면 부유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손손 물려받은 땅은 예전엔 별 쓸모없는 모래밭 땅이었다고 해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그 땅이 지금의 신사동이 되었고 그 자리에 건물을 한두 채 올려 월세를 받기 시작하여 불을 쌓았고 지금은 건물만 6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명의의 건물이라기보단 저희 아버지께서 물려받으신 건물이고 아마 제가 외동딸이니 저한테 그 건물이 오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네요. 죽기 진전에 처분하셔서 사회에 환원하셔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따를 테지만요. 사설이 조금 길었죠. 제가 이렇게 썰튜브를 찾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사기꾼이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일이 다 처리되어서 홀가분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아름아름 찾아와서 사연을 올립니다. 저희 집이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강남 일대를 둘러싸고 여러 채가 있는데 그중 한 8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 병원 원장님이 아버지와 막역한 사이고 어린 시절부터 꽤 오래 보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노다지 건물을 임대를 해주신 거고요.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갈 무렵 아버지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길 원하셨습니다. 자고로 여자는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잘 굴러가며 부를 쌓으셨지만 사실 배움이 짧은 탓에 그걸 평생의 한이라고 생각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도 다녀오고 강남 일타 강사들 밑에서 배우며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태생이 똑똑한 머리도 아니었고 노는 게 제일 좋은 천상백수 체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눈을 피해서 엄청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 실패하자마자 쫓겨나듯 유학을 떠나야 했어요. 물론 유학을 다녀와서도 탱자탱자 노는 일에는 쉬지 않았죠. 저는 30대 중반을 넘어서자마자 선을 보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죄다 집안은 빵빵할지 몰라도 하나같이 배 나오고 탈모에 조짐이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30에 시집 가는 게 쉬운 줄 아냐면서 저를 꾸짖는 아버지의 말은 그냥 핑계로만 들렸습니다. 자고로 남자가 돈이 많아야 여자가 편한 거라면서 자꾸 외모는 보지도 않고 이상한 아저씨들에게 저를 내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도 솔직히 내놓으라는 부잣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돈돈거리는지. 저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버지는 저에게 압박을 하셨죠. 예를 들면 용돈도 끊고 카드도 정지시켜버린다던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사주셨던 차를 뺏는다던가 하는 유치한 방법으로요. 나가서 놀려면 돈이 필요했고 아버지의 돈줄이 막혀버리자 저는 진짜 취직이라도 해야 하나 하면서 고민에 휩싸였죠. 그러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조건을 내거셨어요. 제가 선을 보고 오면 30만 원씩 용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냉큼 하겠다고 했고 저는 매주 선을 보러 다녔습니다. 선자리에서 운명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0.001%의 확률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날도 그냥 30만 원 벌자고 선자리에 나가서 시간을 때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과 만나서 놀기로 했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의상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갔죠. 그런데 선자리에 나온 사람이 제가 생각한 대머리나 배 나온 아저씨가 아니라 멀끔한 동년배 남자였습니다.
저는 여태 썩은 과일들만 보다가 싱싱한 과일을 보니 눈이 돌아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남자는 우리 아버지가 세를 내어준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였습니다. 중매쟁이를 통해서 만나게 된 인연치고는 얽힌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고 대화도 꽤 잘 통했습니다. 서로 가치관도 잘 맞는 것 같았고 사람이 매너도 있고 유머도 있더라고요. 저는 단박에 그 사람에게 빠져들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잊은 채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게 되었죠. 어차피 해야 할 결혼이라면 한 살이라도 젊고 멀끔한 남자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선자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기에 조건도 따질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3번 딱 더 만나보고 집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의사라는 직업이 우리 아버지를 사로잡았고 어머니께서도 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식장을 잡고 웨딩 촬영을 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작은 소란만 빼고요. 신부 대기실에서 잔뜩 긴장한 채 입장만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들이 바깥에 작은 소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궁금해서 몰래 나가보니 시부모가 웬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복잡해 보이긴 했지만 큰 소란은 아니었던 터라 궁금하기만 했죠. 하지만 그 여자는 금방 돌아갔고 결혼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시모에게 물어보았어요. 아까 결혼식장에 찾아왔던 그 여자는 누구냐고요. 시모가 흠칫하더니 봤냐고 속이 시끄러워서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서 먼 친척이라고 하더라고요. 친척이면 축하해주러 온 거 아니냐. 왜 금방 갔냐고 하니까 사실 시모가 그 집에 돈을 빌린 적이 있었대요. 5천만 원 정도를 빌렸었는데 남편 의대 보내느라 어쩔 수 없이 진 빚이었다고. 근데 아직 남편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못 갚았다고요. 그 사정을 듣고 났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바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경사가 있는 날 그림자가 지면 안 된다고 시모에게 바로 5천만 원을 갚아주시겠다고 했어요. 시모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좋은 사돈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앞으로 사위 많이 아껴달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통 크게 예단비 추가로 드린 거라 생각하면 된다고 의사 사위 생겨서 좋다고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게 일어난 소란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3살이 많았거든요. 저는 36살이고 남편은 39살이라 그런지 이상하게도 아이가 바로 찾아오질 않았어요. 피임을 따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바로 생기지 않으니 저희 집에서 보약이며 병원이며 막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혼을 좀 즐기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더 늙어서 아이를 가지면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난임 검사를 받게 되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관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나오고 생각보다 시험관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알겠다 하고 시험관을 2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와, 저는 그게 그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요. 때가 되면 주사를 맞고 난자도 채취하고 너무 배가 땡기고 아파서 겁부터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2번 시도하고 그냥 애가 생기지 않으면 애 키우지 말자 선언을 해버렸죠. 남편도 저의 계획에 당연히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험관을 더 시도해서라도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걸까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시켜서 애부터 보게 했어야 하는 건데 하시고 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언제 병원 가냐고 물어보시고 시부모도 내색은 안 하지만 하루빨리 손주 키우는 재미를 보고 싶다고 하시고
은근히 남편도 아이를 보면 눈을 잘 못 떼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을 더 시도해보자고 하긴 했는데 그 아픔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남편이 넌지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았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절대 싫다고 거절부터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그 뒤로 말은 안 했지만 자꾸 저한테 입양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인간극장 같은 데에서 입양할 하루 이런 거 나오면 틀어놓고 괜히 저보고 같이 보자고 하고, 유튜브 같은 데나 커뮤니티 같은 곳에 입양에 관련된 컨텐츠가 올라오면 저한테 링크를 보내서 같이 보자고 하고, 내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겠냐고 거절하던 저는 뽀얗고 귀여운, 하지만 부모에게 버려진 신생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은근히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내 핏줄을 봐야 한다고 우기시던 부모님도 버려진 아이들 베이비박스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는 마음이 좀 기우시더라고요. 저한테 좋은 입양기관은 알아봤냐고 넌지시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의 마음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저도 뜨뜨미지근하게 지내왔어요. 나의 인생에 꼭 아이가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입양을 했는데 아이가 저와 성향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설득을 하면 반발심이라도 생겨서 절대 싫다고 말이라도 하겠는데 은근히 불쌍한 아이들을 돕는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매몰차게 거절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점점 남편의 말에 설득되기 시작했고, 완전 신생아부터 입양해서 키우면 우리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제가 하는 거라면서 남편이 저에게 오롯이 모든 결정을 맡기겠다고 했어요. 시부모에게도 은근히 물어봤는데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다 자기 자식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6개월 정도 고민을 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랴부랴 입양기관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도통 눈에 들어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골라서 입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하고 내 자식처럼 키울 아이인데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기관을 둘러보는 도중 남편이 입양기관 하나를 추천받았다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시스템도 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추후에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원할 경우에는 친부모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추천해준 기관에서 입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라고 했고 결심이 선 저는 입양을 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은 물을 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저희 부부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여러 신생아들이 누워있는 방 안에서 저희가 입양할 아이를 딱 마주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 아이가 이제 나의 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한 게 피어오르는데 정말 벅차오름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제 호적에 올라갈 아이니까 정말 예쁘게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한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이 아이를 만난 게 우리의 행운이길 바란다고 말해주었어요. 여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짙은 눈썹에 한쪽만 살짝 지어진 쌍꺼풀이 저희 남편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았기에 더 정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신생아가 아니라 3, 4살 정도 되는 아이를 입양할까 고민도 하긴 했어요. 아이들이 나이가 차도록 입양이 되지 않으면 평생 보육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 성인이 되어 보육시설을 떠날 때 자립금 조금 받아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도 좋겠구나 싶어서
다 큰 아이를 입양할까도 고민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자란 아이들은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았을지도 모르니 살면서 부딪힐 일이 많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아이 키우는 일에 면역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남편 말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의사니까 어린 아이들도 많이 보고 가족 단위의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요. 게다가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신생아를 입양했고 정말 말 그대로 육아지옥에 빠지게 되었어요. 탯줄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울다가 태열이 오르기도 하고 엉덩이에 기저귀 발진이 나기도 했어요. 울다가 분수처럼 분유를 토해냈을 때는 정말 119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의사라 괜찮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트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게 분수토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은근히 육아에 척척박사인 남편 덕에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것 또한 제 착각이었고요. 아이가 어찌나 잠을 자지 않던지 등 센서라고 하던가요? 내려놓으면 울고 내려놓으면 잠에 깨고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하지 않는 아기가 왜 이리 까다로운 건지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산후 우울증이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모님께서 저에게 베이비시터를 구해주셨어요. 돈이야 넘쳐나니까 우리 딸 몸 축나지 않게 쉬엄쉬엄 육아하라는 깊은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베이비시터가 오고 나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0일이 지나고 예방접종도 시작하고 아이가 눈을 맞춰오기 시작하니 정말 너무 이뻐 죽겠더라고요. 100일이 지나서는 잠도 잘 자고 이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내 배로 낳은 아이도 아닌데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200일, 300일이 지나고 아이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어요. 입양하지만 누구보다 성대하게 첫 생일 잔치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국내에게 가장 유명한 호텔 돌잔치 코스를 예약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병원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제 유학 시절 친구들까지 정말 하나하나 손수 초대장을 돌려 불러 모았습니다. 정갈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몇백 명의 손님이 모였죠. 그렇게 돌잔치가 시작되고 웃음이 마를 일 없이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돌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내심 아이가 건강하고 무탈하기만을 바랬던지라 명주실 같은 걸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은근 욕심이 있었나 봐요. 아이의 손이 청진기와 판사봉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니 계속 뚫어져라 청진기만 보더라고요. 본인이 의사니까 아이도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딸이 청진기를 번쩍 들었고 주위에서 환호성이 막 터졌습니다. 아이가 아빠 닮아서 의사가 되려고 청진기를 잡았네. 의사 아빠의 의사 딸이 태어났네. 축하한다. 하는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저는 우리 딸을 꼭 안고서 얼굴에 뽀뽀를 했습니다. 미리 아기가 속도 깊은지 엄마 아빠 보라고 당당하게 청진기를 잡아들었구나 싶어서요. 짙은 눈썹에 한쪽만 지어진 쌍꺼풀까지. 지 아빠 판박이인데 청진기까지 집어드니 돌잔치 분위기가 엄청나게 과열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얼마나 좋아하던지 누가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이렇게 행복할 거 왜 입양을 오랜 시간 고민했는지 그 고민하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이 하나로 우리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고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작은 아이가 해낸 거였죠. 날이 갈수록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다는 주위의 말에 남편은 껄껄 웃으면서 자기가 더 많이 사랑해줘서 아이가 자기를 닮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이 아이에게 정말 잘하긴 하거든요. 퇴근하고 와서 피곤해도 꼭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직 말도 못 알아듣는 아기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떠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제가 더 길고 제가 더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데 그 말이 좀 서운했습니다. 제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남편은 아이의 눈동자도 입술 모양도 저를 쏙 빼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저랑 닮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돌잔치를 끝내고 아이는 잔병치레 하나 없이 정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더 지나고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정말 예쁘게 컸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말을 듣지 않고 떼를 쓰거나 하는 일도 없이 정말 얌전하게 자랐어요. 밖에 나가서도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우는 법이 없어서 주위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엄마들이 저에게 와서 교육의 비법이 뭐냐고 자기네 아이들은 밥 먹으라 하면 사방팔방 뛰어다녀서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 아이 성향이 그런 건데 싶었지만 그렇게 말해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밥상머리 교육을 따끔하게 하는 편이라고 둘러댔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정말 남들에게 부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어요. 성심이 착한 것도 그렇고 번듯한 것도 그렇고 배려심까지 있어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는 친구들을 달래주기도 하고 혼자 노는 친구에게 다가가 같이 놀기도 하고 정말 제 딸이지만 너무나도 완벽한 아이였죠. 어린이집 선생님이 오죽하면 한 번 환생한 게 틀림없다고 할 정도로 어른스러운 아이였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땐 한글까지 완벽하게 다 떼버려서 저와 남편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학습지도 따로 시킨 적이 없는데 완벽하게 책을 읽더라니까요.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쏟아부었던 교육비를 손녀에게 쏟아부었어야 했다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집안에 천재가 나왔다고 시부모도 아이의 진로를 벌써부터 의사로 점찍어 두셨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너무 빨리 성숙해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저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저 쇼핑하는 재미도 들었으면 했고요.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죠. 하지만 고작 5살짜리 아이에게 열심히 설명해봐야 뭘 알겠나 싶어서 좀 더 크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똑똑한 것까지 자기를 닮았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 말에 기분이 나쁜 건 오로지 저 하나였죠. 저는 뭐 무식한가요? 남편에게 빈정상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웃으면서 달래주더라고요.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 하는데 요즘 들어 딸만 챙기는 남편에게 심통이 나 있었거든요. 저한테 요즘 어린이집에서 별일 없지? 하길래 아무 일도 없다고 여전히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도 요즘 유괴며 납치며 볼썽사나운 일들이 많으니까 아이를 잘 지켜보자고 했어요. 안 그래도 유명한 성범죄자가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터라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 뒤로는 남편 말대로 주의를 경계하며 아이가 하원하는데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평소에 시터분께 맡기던 일들도 제가 나서서 하곤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은근히 걱정도 되고 속안에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집이 건물을 여러 채 가진 부자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 며칠 동안 아이를 하원시키면서 의문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주위를 휙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무서운 그런 느낌이랄까요? 귀신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딱 이런 느낌이겠다 싶은 그런 거 있죠. 자꾸만 느껴지는 시선에 경우없이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하원시킬 때는 또 그런 느낌이 들다 말고 남편은 저한테 요즘 범죄자가 많아서 예민한 거라고 그러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조심하라고 했고요. 저도 너무 예민해지고 싶진 않았지만 우리 딸이 점점 미모가 물이 오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도중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건지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물론 나이가 40대를 넘어섰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긴 했는데 약간 미열도 있고 도통 식욕도 없고 그러다가 빈혈기가 와서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도 자꾸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서 제가 아파서 예민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갔죠. 일단 빈혈 수치도 좀 봐야겠다 하셔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요. 남편이 일하는 병원이니까 그럴 수 있지 싶었는데 남편 얼굴이 진짜 환희에 찬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물어보니까 동료 의사가 저한테 대뜸 축하한다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재수씨. 임신이에요, 임신. 바로 산부인과 진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식, 축하한다. 동료 의사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고생했다고 산부인과 진료를 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할 시기일 거라고 했어요. 저는 질질 끌려가듯 남편과 산부인과 진료를 보러 갔고 아기 집이 튼튼하게 보인다는 말과 함께 임신 7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딱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던 그 시점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임신을 해서 예민해진 거였죠. 저는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복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이의 임신을 축하받아야 하는데 제가 너무 고령이라서 검사할 게 많았고 정말 최대한 모든 일을 피하고 누워서 안정만 취해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불어 양가에서는 우리 첫째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질문이라 의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게 파양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는 양가 부모님께 소리를 버럭 지르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첫째 파양할 생각 절대 없다고. 쟤도 우리 아이라고. 어떻게 5년을 키워온 아이를 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가슴을 퍽퍽 치대요. 살짝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기에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뱃속의 아이와 태교를 하며 안정을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혹여라도 무리해서 유산이라도 할까 싶어 저희 집에 시터들을 대거로 늘려주셨고요. 첫째 아이를 예전처럼 놀아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시터들이 내내 아이를 돌봐주어서 한결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남편도 저 아이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고 어느덧 아랫배가 봉긋하게 올라와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주위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 엄마들이 나이가 먹어서도 부부 금슬이 좋다면서 저희를 부러워했어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임신할 줄 몰라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주위에서 부러워하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도 다름없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첫째 아이가 노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책도 해줘야 한다고 해서 아이와 낮 시간에 놀이터에 가서 놀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휙 돌려보니까 웬 여자가 저 멀리서 저와 아이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임신하면서 예민해서 느꼈던 그 시선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시선이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놀래서 그 여자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선이 제가 아닌 저희 첫째 아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딱 봐도 우리 아이의 친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하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저기요 하고 불렀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제 배를 한번 보고 흠칫 놀라서 뛰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제가 계속 저기요 잠시만요 하고 부르는데도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어요. 저는 배가 이미 불러있었기에 뛸 수도 없었고 멀어지는 그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얼굴이 약간 사색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많이 놀랐겠다 싶어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약간 남편의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물론 놀라긴 했지만 나중에 첫째 아이가 궁금해할 거 생각하면 친모와의 친분을 유지해도 괜찮겠다 싶긴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하고 또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그 친모로 추정되는 여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이 익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의심해봐야 당장 나을 만한 다른 무언가가 없으니 그냥 잠을 잤습니다.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로 말을 아꼈고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같은 자리에서 그 여자가 우리 첫째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 누구야? 누군데 우리 애를 자꾸 훔쳐보는 거야? 하고 세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저를 확 째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찝찝한 마음을 잔뜩 안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네 아이일 것 같아? 반쪽짜리 아이 데리고 살면서 행복하니?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반쪽짜리 애를 데리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아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도착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알고 있냐고요. 남편이 문자를 보더니 갑자기 그 미친년이? 이러면서 씩씩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당장 그 번호도 차단하고 문자도 지워버리래요. 남편의 그런 반응이 더욱 수상해서 알겠다고 대답은 하고 차단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번호로 답장을 보냈어요. 반쪽짜리 애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정확하게 말을 해달라고 하니 저에게 빠른 답장이 왔습니다. 궁금하면 남편이랑 아이랑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는 답장이요. 저는 밤새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반쪽짜리 애라는 게 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남편의 피는 섞였다는 이야기인가 싶어 잠이 도통 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밤을 꼴딱 새우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남편의 칫솔과 아이의 머리카락, 침을 면봉에 묻혀서 그대로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동안 정말 밥도 못 먹고 검사 결과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친자 일치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째 아이는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이였어요. 저는 충격에 배가 당겨오기 시작했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터 아주머니께서 119를 불러 저를 병원으로 이송시켰어요. 정신을 차리니 병원에 누워있고 남편이고 시부모고 친정 부모님이고 다 병실에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충격으로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배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이는 멀쩡하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도대체 갑자기 왜 쓰러진 거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무척이나 걱정이 된다면서 제 손을 꼭 잡은 남편이 저에게 검사를 좀 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내 손을 잡고 나를 위하는 척하는 거야? 저의 날선 반응에 남편도 시부모도 저희 부모님조차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문자 메시지가 생각이라도 났는지 저한테 그 번호 차단 안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콧방귀를 뀌면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남편에게 완전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반쪽짜리 애라는 말에 놀라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첫째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네 칫솔과 검식을 보냈다. 그런데 글쎄 친자 일치가 뜰 줄이야. 내가 상상이라도 했겠어. 저희 부모님은 경악하시면서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소란을 떠셨어요. 시부모도 남편도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알게 되었죠. 남편도 시부모도 첫째 아이가 남편의 친자인 걸 알고 있었던 게 틀림없구나 하는 사실을요. 첫째 아이 입양한 게 남편 친자식이었다고요. 그 여자 데려와.
멀리서 우리의 지켜보던 그 여자 당장 내 눈앞에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시부모가 갑자기 막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임신하더니 어디 약물 부작용이라도 난 거 아니네요. 딱 잡아떼면서 제 망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시터분에게 당장 연락해서 유전자 검사 용지를 병원으로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날뛰던 시부모가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다들 적막한 분위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의 얼굴이 번뜩 떠오르면서 한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상이나 하시겠어요? 바로 결혼식 날 와서 소란을 일으켰다던 먼 친척, 그 여자의 얼굴이 아이를 바라보던 여자의 얼굴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순간 소름이 오소소 돋아서 생각나는 대로 막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친모라는 여자, 우리 결혼식 때 왔었지? 어머님이 돈 빌렸다고 5천만 원 갚아야 한다던 그 여자가 친모 맞잖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얼굴 시펄겋게 달아올라서 남편 멱살을 잡고 지금 내 딸이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냐고 했어요. 시모는 멱살 잡힌 남편을 붙잡고 손 놓고 말하라고 애언을 하고 있고 시부는 딴청만 부리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니까 이야기가 딱딱 들어맞더라고요. 5천만 원을 빌린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임신한 대가로 위자료 준 셈치고 떨어지라고 한 거였던 거였죠. 아이는 남편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마치 모르는 아이인 양 저희 호적으로 입양을 했던 거고요. 이게 바로 가족 사기단 아니겠어요? 제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라고 하니 남편이 체념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하니 전 여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남편의 뺨을 짝소리나게 때렸습니다. 한 대 더 때리려고 하는 걸 제가 막았어요. 일단 이야기부터 다 듣고 나서 하라고요. 남편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전 여친네 집이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남편이 의사고시에 합격하기 전부터 뒷바라지를 하던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내조해준 여자를 취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저와 선을 보았고 제가 황금 동아줄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어서 팔자 한번 펴보려고 저랑 결혼한 거였대요. 중매쟁이한테 찔러넣은 돈으로 좋은 자리를 얻어낸 거였다고요. 막상 만나보니 구김살도 없고 돈도 정말 많아 보여서 전 여친 보고 이만 헤어지자고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지우라고 하니 절대로 못 지운대서 그럼 낳고 나면 남편이 키우겠다고 했대요. 전 여자친구한테 가난하게 평생 살았는데 자식만큼은 부잣집에서 키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결국 우리 집에서 준 5천만 원을 결혼식장에 찾아온 전 여친에게 위자료라고 던지고 아이를 입양하게 된 거라고 했어요. 전 여친도 아이가 부잣집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입양을 보내놓고 제가 임신을 하니 친자식과 차별할까 싶어서 찾아온 거였대요. 근데 제가 첫째 아이와 너무 잘 지내고 행복해 보이니까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으면 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낸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나서 남편이랑 연락을 했다고 하대요. 우리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병원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남편에게 던졌어요.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요. 저는 아이가 듣고 있으니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했고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곱게 이혼해주지 않으면 나는 변호사 당장 선임할 거고 이 모든 책임을 다 물어내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더럽게 소송전 가서 빈털터리 될래? 아니면 곱게 이혼해줄래? 그랬더니 남편이 곱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바로 남편은 짐을 싸서 시댁에 가게 되었고 저는 집에 홀로 남아 첫째 아이의 거처를 어디로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전 여친이었던 여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원하시던 대로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는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죠? 그 이야기는 이미 들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시댁에서 저한테 난리를 치는데
얼마나 난리를 피우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고요. 아이는 저희가 데리고 가서 키울게요. 저는 그 말에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시댁에서도 난리를 쳤다. 아이는 저희가 라는 대목이요. 그래서 한번 찔러보았습니다. 너희 나 몰래 계속 연락하고 지냈니? 그럼 제가 어찌 알고 당신의 동네를 찾아갔겠어요. 그 말은 즉슨 남편과 전 여친이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말을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첫째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아이의 짐을 싸서 시터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당장 시댁 앞에 애를 데려다 주고 오라고요. 저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을 찾아가 원장실을 두드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의 오랜 벗이었기에 저는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께서도 병실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미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셨대요. 저는 제 전남편을 잘라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취직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전남편과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 비렁뱅이 근성 어디 안 갈 게 뻔하니 저한테 재산 분할이라도 요구할까 싶어서요. 당연히 제가 소송 건 걸 알자마자 재산 분할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걸 저희 변호사님께서 다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땡전 한 푼 못 받고 병원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요. 의료계 아름아름 원장님께서 소문까지 내주셨고 큰 병원에서는 남편을 취직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의 의료진들이 상주한다는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려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을 알렸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전 여친이 저를 찾아와 싹싹 빌었지만 저는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가 저한테 너도 임신했으니 자기 맘 잘 알 거 아니냐고 하는데 화가 나서 뺨을 짝소리나게 쳐버렸어요. 그래도 키운 정이 있어서 첫째 아이한테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았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 너네 평생 죗값 치르며 살고 뱃속에 있는 내 아이 양육비나 잘 준비해둬. 저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고 이혼 당시에 책정된 양육비 150만 원을 매달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둘은 지금 수도권은커녕 지방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도 불러주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양육비가 과하다며 우는 소리를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요. 매달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 홀로 애를 키우고 있지만 시터 이모님이 정말 성심성의껏 잘 돌봐주셔서 아이는 구김살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께서는 저의 가정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선자리를 들이밀며 집착 중이긴 하십니다. 만약 제 처지를 다 이해해주는 번듯한 남자가 나타난다면 재혼을 해서 아이에게 든든한 아빠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두 연놈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첫째는 잘 크고 있는지 문득 궁금하면서도 좋은 꼴로 살고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면서도 미운 마음이 아직 있는 걸 보면 제 아이나 잘 키우면서 살아야겠죠. 여러분, 세상에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도 참 많고요. 사기를 당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친 사람이 잘못인 거지. 하지만 결론적으로 인과응보,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힘을 내며 살아가도록 해요, 우리.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